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강사 송신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처지에 작년에 소개되었던 논문을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논문 제목은요, 삼각측량법에 의한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의 농경 확산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네이처 검색을 하시면 2021년 11월 기사를 보시면 네이처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 그래서 삼각측량법을 통해서 트랜스 유라시안 랭귀지의 그 시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가 누구인지 봤더니요, 마르티니 로베르츠라고 해서 독일 맥스 프랑크 인류사 연구소의 연구원이 주 논문 저자이고요. 그 외에 40명, 총 41명의 전 세계 연구인들이 같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서울대의 매튜 해 연구원과 김건영, 그리고 한서대의 안동임, 동아대 김재현, 한국외대 안균동, 이성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중국,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영국, 미국, 이렇게 해서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분야의 그 연구자들이 함께 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한국어가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 대학원에서 비교 언어학을 공부했었는데, 그 비교 언어학 교수님께서도 한국어와 일본어는 그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그 언어군으로 따로 띄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요새는 많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이 트랜스 유라시아 언어의 기원을 기존의 가설과 다른 가설로 제안한 아주 좀 획기적인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크게 5개의 언어군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 유라시아 랭귀지는 제페니즈, 일본어, 한국어, 그 다음에 퉁구스어, 몽골어, 터키어, 이렇게 5개의 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색칠되어 있는 이쪽의 언어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키 프로블럼이라 그래서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 언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언어의 분산, 언어가 어떻게 분산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은 농업 확장과 관련이 있고, 또한 이것은 인구 이동, 이래서 이 3가지 언어 분산, 농업 확장,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 서로의 관련들이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논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삼각측량법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각측량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언어학자들만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네틱스, 그러니까 유전학, 그 다음에 아이케올로지, 고고학, 그리고 링귀스틱스, 이렇게 해서 언어학, 이 3가지의 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트랜스 유라시아어를 규정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기존의 페스토럴리스트 하이포테시스라 그래서 유목민 가설이라 그래가지고 4000년 전에 동부 스테베에서부터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유목민 가설이 있었는데, 이 기존의 이러한 가설에 반대해서 어떤 가설을 주장하느냐, 바로 파밍 하이포테시스, 농경민 가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가설에 도전장을 내미는 그러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목민들이 흩어져 가면서 트랜스 유라시아어를 이렇게 확장을 시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농경인,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언어가 시원이 되었고 확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언어학과 관련된 규명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98개의 이제 어종에서 254개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직 보캐뷸러리를, 기본적인 어휘와 그리고 3193개의 세트를 모아가지고 언어를 분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뭐냐, 바로 웨스트 랴오 리버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기원이라는 것은 바로 초기 신석기의 서요하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다라는 말입니다. 3번 표를 보시면 프로토 트랜스 유라시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기원이 바로 이 서요하 지역 3번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번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두 번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분화는 언제 되었냐? 바로 신석기, 네올리틱 신석기에 한 번의 분화가 있었고, 또 두 번째 2차 분화는 바로 레이트 네올리틱 후기 신석기, 그리고 브론즈 에이지 청동기에 두 번째 분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붉은색이 신석기가 되겠고요. 초록색이 청동기에 분화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요하 지역에서 시작이 되어서 4번, 5번으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4번, 5번 신석기 초기에 4번, 5번으로 분화되는데 4번이 바로 프로토 몽골로 퉁기식, 그래서 몽고 퉁구스어로 하나가 분화되고, 또 5번의 경우는 5번이 뭐냐? 프로토 제페노 코리아닉, 그래서 원 한국어 일본어 계열로 두 분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신석기 때 분화가 되고, 이후로 청동기 시대에는 바로 프로토 터키 해서 이쪽 터키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 몽골릭 해서 몽고, 여기 고비 데저트,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은 프로토 퉁구식 해서 연해주 이쪽 지역으로, 아무르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7번 프로토 코리아닉 한국어가 되고, 프로토 제포닉, 그래서 일본어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어족은 북쪽 몽골 고원으로 가게 되고요. 터키 원어는 동쪽 스텝을 지나서 서쪽으로 확장이 되고, 퉁구스 원어는 아무르, 우수르, 칸카 지역 해서 이 6번에 해당되겠습니다. 6번. 그 다음에 한국 원어는 한반도, 일본 원어는 일본 열도로 이렇게 분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혀냈다입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분리된 공통 조상 언어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분리된 공통 조상 언어가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석기 시대 분리된 공통 조상 언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작과 관련되어서는 들판이나 씨 뿌리다, 식물, 삽, 그 다음에 재배하다,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밀렛이라 그래서 기장 농사입니다. 기장은 밀렛 씨, 그러니까 기장의 씨, 그 다음에 기장죽, 그 다음에 피작물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음식 만들기와 저장에 관련된 단어로는 발효되다, 빻다, 끓이다, 과육으로 으깨다, 그리고 정착 생활을 암시하는 야생의 식품들로는 호두, 도토리, 밤, 그리고 직물, 배를 짜다 할 때 직물 생산은 바느질하다, 배를 짜다, 배틀로 짜다, 실 잣다, 모시, 그 다음 마, 이러한 단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축과 관련해서는 바로 개와 돼지, 이렇게 신석기 시대를 나타낼 수 있는 언어고요. 청동기 시대에 들어오면서야 쌀과 밀, 보리와 관련된 경작, 그리고 낙농, 이제 개와 돼지뿐만이 아니라 소, 양, 그다음 말과 같은 가축을 이제 키우는 이야기, 그다음에 농기구, 조리기구, 그다음 비단과 같은 직물에 관련된 단어들이 청동기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분석했을 때 언어학적으로 인 서머리 이제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트랜스 유라시아어는 목축인 가설이 아닌 파스토럴리스트 하이포테시스가 아닌 목축 가설이 아닌 바로 파밍 하이포테시스다. 농업인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고고학과 관련된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0년 전 기장을 재배했던 소요화 분지가 바로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신석기와 청동기 관련 유적을 자그마치 255곳에 해당되는 곳을, 그곳에서 172점의 고고학 특징과 269점의 작물 유물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붉은색이 네올리틱해서 신석기고요. 초록색이 브론즈 에이지에서 청동기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의 신석기 유적지와 초록색의
여기 일본은 다 모두가 다 청동기다, 그렇죠? 이게 카운팅이 1번부터 255번까지 이 지역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멀리서도 그냥 보시면 얼마나 그 붉은색들이 많은 곳이 신석기 지역에 유물이 많은 곳이고요. 초록색은 바로 청동기 유물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물들을 채취해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서요하 지역에서 2개의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여기 보면 코리안 철먼 브랜치. 철먼이 뭐냐 하면 바로 빗살무늬 토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무르와 연해주 지역으로 뻗어나간 그 2개의 브런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 한반도 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 것은 언제냐, 5,500년 전에 이렇게 기장이 이동해 온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000년 전에는 바로 이 연해주 지역으로, 아무르 지역 이쪽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농경 유적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 유물을 분석을 해봤더니 청동기에는 바로 이 서요하 지역과 우리 이 한반도 민무늬 토기 지역과 일본의 야요이 지역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까는 철문이었고 지금은 무문 사이트 인 코리아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무문 토기, 그리고 일본의 야요이와 한국의 무문이 웨스트리아오 서요하 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청동기 시대에는 라이스, 쌀과 밀이 나옵니다. 쌀과 밀이 이 4,000년 전에 료동과 산동 지역에서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 바로 3,300년에서 2,500년 전. 여기 지도에서 보면 3,500년 전에 요동과 그 산동 반도에서 우리 한반도로 들어왔고, 우리 한반도에서 일본에 전해준 것은 2,900년 전에 이렇게 전해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충청도에서 소로리 벽시가 나왔잖아요. 그 벽시는 14,0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학자들은 그걸 배제하고 이렇게 논문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논문을 주로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렇게 멘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경작과 수학을 위해서는 바로 석기와 섬유의 기술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축이라든지 이런 유목민들의 경우는 동물들의 이동 이런 것들이 많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경작하고 수학을 했던 벽시 경작물과 이런 토기의 연대가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청동기 시대의 서요하 지역에서 요동과 산동을 통해서 쌀과 밀이 청동기 시대에 이동을 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장 농사는 여기 보시면 라이스 파머, 쌀을 경작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한 장소에 머물러서 농사를 짓는 그 노동력들을 한 곳으로 흡수를 해서 정착을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 밀렛, 기장이라고 하는 농산물은 아주 억새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패턴을 보여주냐면 expansionally, 즉 이제 확장적인 재배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라든지 언어 확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농산물이 기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기에 인구가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후기 신석기에는 population crash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잠깐 있었고, 이제 브론즈 에이지에 와서는, 청동기 시대에 와서는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초기에 그 서요하 지역에서 경작을 하던 사람들이 점점점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고, 청동기 때는 더 많은 인구 증가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더 먼 지역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개의 게놈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아무르 지역, 한국, 큐슈, 류큐 지역 이러한 곳에서 온 19개의 고대인 게돔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미 출판이 되었던 게돔들인데요. 어떤 게 있냐면 동부 스텝, 그 다음에 서요하, 그 다음에 아무르, 황하 지역, 그 다음에 요동, 산동, 연해주, 일본에 있는 게놈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게놈들은 9,500년에서 300년 전에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던 그런 자료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대인 게놈뿐만이 아니라 현대인 149명의 유라시안 사람들과 45명의 동아시안 사람들의 유전자까지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해가면서 유전학적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이제 읽어가다 보니까 유전학적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옐로우 리버 인플루언스잖아요. 그러니까 황하의 그 영향이 이 서요하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황하 지역과 그 지금 중국인들의 중국 한족들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황하 지역과 이 트랜스 유라시아 지역, 서요하 지역은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을 외치고 있는데 그런 동북공정에서 요하 지역이 중국 땅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것이라고 하는 그 동북공정의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이 논문이 밝혀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분석을 한 표가 이 표가 되겠습니다. 부분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데요. 이 위의 지도는 짙은 붉은색이 초기 신석기, 그 다음에 중기 신석기, 그 다음 후기 신석기, 그 다음 초록색 진초록은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붉은색, 짙은 붉은색이 있는 곳을 본다면 이런 지역들의 짙은 색이 보이고요. 이런 초록색 같은 경우는 청동기의 이런 지역을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유전자들을 총 5개의 대표적인 유전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라이 누얼, 그 다음에 양샤오, 홍산, 하가점 상층, 그 다음에 조몬 이렇게 5개의 유전자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보시면 여기 처음에 100% 자라이 누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은 어디냐면 데빌즈 게이트라 그래가지고 악마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동굴에서 고대인의 유전자가 발굴이 돼가지고 그것을 데빌즈 게이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역의 유전자가 바로 자라이 누얼이라는 것입니다. 자라이 누얼이 100%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홍산이 있어요. 홍산 지역은 일부 여기서 이제 붉은색이 점점 자라이 누얼이 나중에 이 초록색이 뭐냐 하면 양샤오 지역이라 그래서 황하 지역의 유전자거든요. 그 황하 지역과 이렇게 혼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 보면 하가점 하층의 경우에는 많이 양샤오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시기가 보면 바로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청동기에 와서는 신석기에는 이렇게 자라이 누얼이 있다가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청동기 시기에는 교류가 많이 이루어져서 혼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안도부터 시작해서는 우리나라의 섬이 되겠습니다. 안도라는 섬은 바로 전라도에 있는 그런 섬인데요. 이 안도의 그 고대 유전자를 보니까 지금 완전히 다 100% 밤색이잖아요. 이 밤색이 뭐냐면 바로 홍산입니다. 홍산 지역의 유전자가 이 우리나라 전라남도, 안도 지역의 신석기 시대에 100%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연대도에는 이렇게 파란색이 조금 들어왔죠. 연대도의 파란색은 바로 조몬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조몬하면 완전히 일본에서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한반도에서 이렇게 홍산과 조몬의 유전자들이 점점점 섞이면서 장항 그리고 욕지도의 경우는 85%가 조몬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밖에서 조몬과 관련된 조상과 혼혈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낸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가 볼 것은 이것은 다 신석기 시대잖아요. 신석기 시대에는 홍산과 조몬이 이렇게 점점점 섞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초록색이니까 무슨 시대냐면 바로 브론즈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어디냐? 태정리예요. 태정리가 여기 서해안에 있는 지역인데요.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 이 태정리 지역에는 100% 또 오렌지 색깔이잖아요. 이 오렌지 색깔이 뭐냐?
하가점 상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가점 상층의 유전자가 이때 태정리에 청동기 시대에 여기에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지금 다 야요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 조모는 나가바카 레이트라 그래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가바카 레이트. 이 지역은 100% 조몬으로 나오고 일본에는 이렇게 조몬과 바로 하가점 상층의 유전자가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요화의 홍사는 우리가 신석기에 한반도로 기장이 전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하가점 상층의 청동기, 요 초록색이니까요. 초록색으로 했으니까 이 청동기가 바로 한반도에 쌀을 전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청동기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다는 것을 유전학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의 기원은 어디다? 신석기 동북아에 기장을 경작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쪽 서요하 지역이 되겠죠. 이 서요하 지역. 그런데 이 서요하 지역에서 처음에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점점 신석기 시대에 인구가 많아지면서 확장이 되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분리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연해주 쪽으로 올라가는 쪽과 이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는 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석기 초기에는 주변으로만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주변으로 퍼지다가 나중에 후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때는 어디까지 가느냐? 황하 지역이라든지 서유라시아, 조몬, 일본 쪽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쌀과 목축, 그리고는 이후에 서유라시아에 있는 사람들까지 교류가 이루어지고 혼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000년에서 7,000년 전에 인구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되고요. 6,500년 전에 여기 지도상에 6,500년 전에 한반도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연해주 지역으로는 5,000년 전에 연해주 북동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바로 알타이어하고 이 한국 일본 어족하고는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한국어와 일본어는 알타이 어족과는 초기에 분리가 되어서 지금도 한국어가 알타이 어족은 아니다라고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300년 전에 요동반도와 산동반도에서 쌀, 보리, 밀들이 이 한반도로 이동을 했고 이 한반도로 이동한 것이 2,900년 전에 일본으로 규슈로 농업이 이동이 되면서 언어도 함께 전파가 되면서 일본어로 분화가 되었다. 그리고 조몬에서 야요이로 유전자 전환이 일어난 것이 청동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황하라는 것이 옐로우 리버 황하가 트랜스 유라시아의 언어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중국과 요하 지역은 서로 다른 민족이고 다른 언어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논문 말미에 보면 일본과 한국은 서요하의 사람들이 조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청동기 시대에는 이 동북아시아 또 서유라시아까지 서로 어우러지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 민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 넓은 지역의 사람들의 유전자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든지 다문화 국가를 지향을 할 때 이러한 논문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문을 공부하면서 예전에 2006년도인가요? 그때 MBC에서 느낌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 위대한 유산 74434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해외에 있는 것이 74,434개가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찾아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방영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프로그램을 봤더니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중국 요하 이 지역에 가서 동북공정의 실태를 조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깨어나라 고구려의 후예들이여 라는 소제목으로 했는데, 여기 보세요. 현재 중국 심양에서는 요하 문명전이라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요하 전시를 이미 하고 있는 것이 2006년에 우리나라 TV에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논문은 아까도 보셨지만 황하의 영향이 전혀 없고 트랜스 유라시아어와 황하와 독자적인 유전자와 그 언어의 시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요하에서 홍산 문명이라든지 이쪽이 많이 발굴이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거기도 자기의 것이다 라고 해서 요하 문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논문들이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동북공정을 더 합리화하는, 중국에서는 지금 벌써 그렇게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유튜브에 가시면 이 트랜스 유라시아에 관련된 이 논문도 많이 올라와 있고, 요하에 대한 그동안에 우리 역사에서는 역사 학계나 이런 데서 요하의 요자만 꺼내도 뭐 무슨 소리 하냐, 막 제야사학자들의 이야기로만 배척을 한다든지, 고조선도 신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요하 문명이 발굴이 되면서 우리의 고조선이 그 시대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을 이제 우리의 역사로, 그리고 단군 이야기도 당당히 우리의 역사로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보면 5월 5일 어린이날 뭐가 있습니까? 춘천 레고랜드 오픈일이 5월 5일이에요. 요새 인스타그램에 보면 젊은이들이 이 레고랜드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서 막 되게 인기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레고랜드 땅 밑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춘천의 중도 유적지, 어마어마한 이런 유적지가 나왔는데 이거를 덮고 이 외국의 장난감들로 올리고 있는 이러한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의 이 소로리 벽시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소로리 벽시에 대한 뭐 학술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소로리 벽시를 그 주제로 삼아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레고랜드가 더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이런 돌무대기 한 두세 개 있는 거 그거 발굴했다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도움운동장처럼 박물관을 어마무시하게 지어놓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입장권을 받지 않고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정말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문들이 발굴된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여기 보면 지식산업사에서 그동안 요하 문명이라든지 우리의 고대사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왔고, 국제내교육대학원 대학교 같은 곳에서도 이런 요하 문명, 이 지역의 홍산 문명 많은 탐방도 하고 기사도 쓰고 논문도 내고 있는 그 일부의 사학자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논문, 세계적인 네이처지에 이러한 논문이 나오면서 우리의 시원, 한국의 시원이 바로 이 동북아의 중심이 요하 지역이다. 그리고 요하 지역에 만들어졌던 그 국가가 뭐냐? 바로 우리의 고조선이다 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 탐구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연구해 오셨던 많은 분들의 그 성과가 결집을 해서 우리의 시원을 찾아가는 역사 연구를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